중공 정권 수립 이후 55년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선열과 거짓으로 쓰여진 역사이다.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악한 생명체와 같은 공산당은 끊임없는 살인과 테러를 저질렀다. 이 50여 년의 공산당 통치 속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당의 박해를 받았으며 대략 6천만에서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인류의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또한 중화민족의 유사 이래 역대 왕조를 거쳐오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인원수의 합계보다도 더 많다. 공산당이 살인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필요와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그 이론을 살펴보면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 끊임없는 혁명의 이론을 신봉한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후 지주를 살해하는 방법을 취하여 농촌의 생산관계를 처리했고, 자본가 계급을 살해하여 공업과 상업의 개조를 완성했고, 도시의 생산관계를 처리했다. 공산당은 이 두 계급을 모두 제거한 후 경제적 기반을 잔혹하게 처리해버렸다. 또한 공산당은 상부구조의 문제 역시 살인을 통해 처리했다. 후펑 반당 집단에 대한 진압과 반우파 투쟁으로 지식인들을 숙청했고, 회, 도, 문을 살해하여 종교 문제를 처리했으며, 문화대혁명의 끔찍한 살인으로 문화 및 정치 분야에서도 당이 휘두르는 절대적인 영도권 문제를 처리했다. 또한 육사 살인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함과 동시에 중국인들의 민주화 요구를 처리했고, 파룬궁 탄압으로 신념의 자유와 신체 단련 운동 문제 등을 처리했다. 이 모든 것은 중공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지키려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 그리고 신앙 분야의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취한 필연적인 행태들이다. 파룬궁 사건 이외에 앞의 모든 정치 운동은 거의 모두가 중공이라는 사악한 생명체에 에너지를 충전해 주어 혁명의 투지를 증가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당의 정치 운동은 당 조직을 검열하여 당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당원을 모두 도태시키고 제거한 과정이었다. 동시에 공산당이 살인을 하는 데는 또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애초부터 무례배들과 불안당들의 살인에 의지해 당을 일으켰다. 기왕 처음부터 살인을 시작하게 된 이상 중간에 절대 그만둘 수는 없었다.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공포를 조성하여 인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공산당은 매우 강대하다는 관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다만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역사상 많은 시기에 중공은 마치 피동적으로 살인을 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우연하게 중공이라는 사악한 생명체와 중공의 조직적인 살인 메커니즘을 건드린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우연의 뒷면에 숨겨진 주기적인 살인은 공산당에게 있어서 일종의 필연이다. 상처가 나으면 통증을 잊는다는 말과 같이 그렇게 몇 년만 살인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중공이 이제는 좋아졌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때 많은 이상을 품었던 청년들처럼 사람들은 달려가서 민주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중공은 7, 8년을 주기로 한 번씩 살인을 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의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또한 한창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누가 만약 공산당과 대립하며 누가 중공의 절대적인 권력을 부인하려 하고 누가 역사의 진실한 면모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철권의 쓴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살인은 중공이 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피의 빚더미가 점점 많아질수록 도살용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민중들에게 자신을 맡겨 빚을 청산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중공은 들판에 시체가 널리고 강물이 피로 물들 정도로 많은 살인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정권이 창립된 초기에 더욱 심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중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살인의 목적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지 않을 것인가에는 전혀 이성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역대 정치운동 중에서 중공은 여태껏 모두 집단학살 정책을 사용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학살의 배후 이야기는 전대미문의 참상이지만 아는 사람이 적다. 그 결과 무수한 개인의 생명과 가정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화민족의 정신을 파괴했다. 많은 사람들은 참혹한 사륙 중에서 조건 반사가 형성되었다. 중공이 도살용 칼을 들기만 하면 내리찢기도 전에 사람들은 즉시 모든 원칙을 포기하고 일체의 판단력을 포기하며 손을 들고 투항해버린다. 모종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들의 정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망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정권을 잡은 후 대사면을 내린 데 반해 마오쩌둥은 정권을 건립하기 전에 우리는 반동파와 반동계급의 반동 행위를 절대 잘 대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중공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이미 폭정을 결심했고 거기에 인민민주 독재라는 미명을 붙였던 것이다. 1950년 3월 중공은 반혁명 분자에 대한 엄격한 탄압 지시를 발표했는데 역사상 이것을 진반운동이라고 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공은 반혁명 행위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반혁명 분자를 탄압한 것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국민당 군대에 잠시 있었다면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를 무조건 죽여버린다. 왜냐하면 그가 반혁명 역사에 속했기 때문이다. 1951년 2월 중공중앙은 저장성과 환난 지역을 제외한 살인을 적게 한 기타 지방, 특히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마땅히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한 무리씩 사람들을 붙잡아 한 무리씩 죽여야 하며 살인을 너무 일찍 중단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농촌에서 반혁명 분자를 죽이는 일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전 인구 비례의 1000분의 1을 넘어야 하며 도시에서는 보통 1000분의 1보다 작으면 된다. 그 당시 중국 인구를 6억으로 계산한다면 마오쩌둥의 한마디 말, 이른바 성지에 따른다면 적어도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야 했다. 하지만 이 1000분의 1이란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마오쩌둥의 생각에 60만 명 정도를 죽이면 가히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당한 사람이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전혀 중공이 고려하는 문제가 아니다. 1951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반혁명 분자 처벌 조례에서는 유언비어를 전달한 사람도 즉각 죽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을 탄압하는 운동은 맹렬한 기세로 펼쳐졌고 동시에 토지개혁 운동 역시 사나운 기세로 타올랐다. 표면적으로는 태평천국이요 토지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경자 유전의 이상을 실현한 것처럼 보였으나 진정한 목적은 이런 명분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있었다. 공산당 서열 3위까지 올랐던 타오주의 토지개혁 구호는 마을마다 유혈이 낭자하고 집집마다 투쟁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마을마다 지주를 총살하는 것이었다. 본래 토지개혁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이 대만 정부에서 실행한 것처럼 매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도적, lumpen 프롤레타리아로부터 출발한 중공은 약탈하는 방법밖에는 몰랐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는 또 그들이 원한을 품을까봐 두려워 화근을 잘라버리기 위해 아예 몰살시켰던 것이다. 가장 흔한 살인 방법은 투쟁해였다. 지주나 분홍들에게 없는 죄명을 날조하여 뒤집어 씌우고는 아래의 군중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는다. 그러면 군중 속에 배치된 공산당원이나 또는 멸성분자들이 앞장서서 죽여라 하고 구호를 외친다. 이렇게 되어 지주 분홍들은 그 자리에서 처단된다. 당시 농촌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패라고 인정되었다. 평상시에 백성들을 못살게 군 지주는 악패라 불렀고 길과 다리를 수리하고 이재민들을 돕는 사람은 선패라고 했으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불패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결코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패도 결국은 모두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즉 현장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중공이 공포한 데 따르면 1952년 말까지 소멸된 반혁명 분자가 240여만 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살해당한 사람은 국민당 현급 이하 관원으로부터 지방 갑장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5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토지개혁에서 죽인 사람은 1000만 명 좌우였다. 반혁명 탄압과 토지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첫째, 과거 농촌 종족자치 기반의 책임자들을 몰살시켜 촌마다 공산당 지부를 실현하여 농촌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대량의 돈과 재물을 약탈했고 농촌 간부는 기회를 타 약자를 모욕하고 여자를 우롱했으며 셋째, 지주와 분홍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약 반혁명 탄압과 토지개혁이 주로 농촌의 기층을 상대로 했다면 그의 연이은 3반, 5반 운동은 바로 도시에서 벌어진 학살운동이다. 3반 운동은 한물이 부패 간부라고 공산당이 임의로 규정한 자들을 처단했고 5반 운동은 사실상 자본가의 돈을 약탈한 것으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해친 것이다. 이른바 반탈세의 경우 광선연간 상하이 개항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자본가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이러한 세금을 다 갚을 수 없었다. 죽고 싶어 황포강에 뛰어들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홍콩으로 도망갔다고 우겨서는 가족들이 계속 세금을 바치게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공산당에게 시체를 보여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하이 시장이었던 천이는 매일 저녁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는 보고를 듣고 했는데 한가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한다. 오늘은 낙하산병이 몇 명이나 되지? 이 질문의 속뜻은 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느냐 묻는 것이다. 5반 운동에서 거의 모든 자본가들은 애군을 피하기 어려웠다. 당시 상하이시에서는 고층 건물 양쪽 길로 누구도 감히 걸어 다니지 못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압사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처참한 사건은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의 대기근으로서 적어도 3천만 명이 산채로 굶어 죽었다. 중공은 이 대기근을 3년간의 자연재해라고 왜곡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3년간은 날씨가 아주 좋았었는데 대규모의 엄중한 자연재해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대기근은 한 차례의 철저한 인재였다. 이른바 대약진 때 강철을 만든다고 전 인민을 동원하는 바람에 농촌에서는 곡식을 거둘 일손이 없어서 수확할 곡식은 그대로 썩어버렸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앞다투어 신기로 경쟁을 한다고 하며 벼 생산량의 한 무당 무려 13만 근이라고 기사를 터무니없이 조작했다. 전국에서는 이 허위 보고된 생산량대로 식량을 바쳐야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식량, 종자, 사료까지 몽땅 징발당했다. 광시 류저우 지역 공산당 위원회 서기 허이라는 심지어 말하기를 류저우 지역에서 설령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도 전국 제1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있어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집집마다 불씨를 없애고 솥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민병들이 야간에 순찰하다가 불빛만 보이면 집을 수색하고 사람을 체포했다. 수많은 농민들은 채소와 나무 껍질조차도 감히 익혀 먹지 못했으며 산채로 굶어 죽었다. 1994년에 출간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기록 중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비정상적인 사망과 출생 인구의 감소는 대략 4천만 명 정도로 이것은 아마도 금세기 최대의 기근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 사망과 출생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굶어 죽은 인원수이다. 과거에 대기근이 발생하면 관청에서는 늘 죽을 끓여주는 공장을 설치하여 창고를 개방하고 곡식을 나눠주었으며 난민들에게 살 길을 찾아 멀리 이주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중공은 난민들이 이주하면 공산당의 위신이 깎인다며 민병을 파견하여 향촌의 길을 막고는 타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기아에 시달린 사람들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식량 창고에 양식을 꺼내면 총으로 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총에 맞아 죽은 난민들은 반혁명 분자로 모함했다. 당시 깐수, 산둥, 허난, 안후이, 후베이, 후난, 쓰촨, 광시 등 많은 성에는 시체가 온 들판에 깔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굶주림에 지친 농민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수리사업과 대규모 강철 재련 등 강제 노역을 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걷다가 길에서 쓰러져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다. 나중에는 사람이 죽어도 묻을 기력조차 없었으며 많은 마을에서는 한 집 한 집 모두 죽어갔다. 중국 역사상 기근이 가장 엄중했던 시기에 일찍이 자식을 식량과 바꾼 일이 있었다고 한다. 중공이 통치한 시기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갈라서 삶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기아를 피해온 난민을 잡아먹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다. 작가 사칭의 보고문학 아득한 대지만 중의 한 단락이다. 한 농가에서 집 식구들을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 딸 셋만 남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문 밖으로 내쫓은 후 한참이 지나 딸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남동생이 없어졌다. 소단에는 하얀 기름기 같은 물건이 있었고 손 옆에는 뼈가 한 무더기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또 솥에다 물을 붓고는 딸을 불렀다. 딸은 놀라서 문 밖으로 도망가며 울면서 애걸했다. 아빠,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위해 나무하고 불도 지피는데 저를 잡아먹으면 아빠를 위해 일을 해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인륜 비극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런 무수한 비극을 만든 책임자인 중공 각급 간부들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산당의 검열을 통과했다. 대기근 후 잘못을 저지른 성급 간부들은 다만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 일을 마쳐버렸다. 스촨에서 몇백만 명을 굶어 죽인 성위석이 리징취하는 후에는 심지어 다시 발탁되어 공산당 서남국의 제1서기로 선임되기도 했다. 무수한 인륜 비극을 만든 죄악의 우두머리 중공은 오히려 인민을 인도하여 자연재해를 극복했다고 찬송하면서 공산당은 위대하고 광명하며 정확하다고 외쳤다. 중공이 하는 일체는 모두 권력을 탈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살인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살인 방법이 잔인할수록 살인한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인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 레이몽드 제거 신부는 자신의 저서 내부의 적이란 책에서 그가 전쟁 기간 화베이 지역에서 본 살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느 날 중공은 모든 사람들더러 마을 광장에 모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들도 교사의 인솔아에 갔다. 목적은 그들에게 13명의 애국 청년들의 목을 베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일부 날조된 죄상을 낭독한 후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교사에게 공산당은 명령하기를 아이들을 인솔하여 애국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도록 했다. 동시에 손에 큰 칼을 든 망나니 보고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망나니는 흉악하고 튼튼하게 생긴 젊은 공산당 병사로 팔 힘이 세행자였다. 그는 최초로 희생될 사람의 뒤에 서서 두 손으로 넓고 잘 드는 큰 칼을 들고는 번개같이 휘둘러 찍었다. 첫 희생자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고 머리가 땅에서 구르면서 선혈이 솟구쳤다. 이때 어린이들의 불안한 노랫소리가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변해버렸다. 교사들은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고 망나니는 연속 13번이나 큰 칼을 휘둘러 13명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 후 병사들이 함께 손을 써서 죽은 자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 수경지에 가서 먹어치웠다. 이 모든 폭력은 모두 아이들 앞에서 벌어졌고 아이들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어떤 아이들은 토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병사들을 비난하는 한편 아이들을 집합시켜 학교로 돌아갔다. 이 일이 있은 후 레이몽 신부는 어린이들이 강요에 의해 살인 장면을 관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아이들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장면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심지어는 자극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람을 강요했다. 살인이 더 이상 공포스러운 자극을 줄 수 없다고 중공이 판단하면 그들은 또다시 각양각색의 혹형 방법을 발명해내었다. 예를 들면 강제로 대량의 소금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목이 말라 죽을 때까지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고통을 가한다. 혹은 옷을 발가벗기고 깨진 유리 파편 위에 뒹굴게 하는 형벌을 가한다. 다른 한 가지 혹형은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의 얼음에 구멍을 내고 피해자를 얼음구멍에 던져넣는데 그대로 얼어 죽이거나 익사시킨다. 레이몽 신부는 책에서 또 이런 하나의 공포에 찬 이야기를 묘사했다.
산시성의 한 공산당원은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발명했다. 어느 날 그는 시내를 거닐다가 한 식당 문 앞에서 밥 끓이는 큰 가마솥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는 몇 개의 큰 가마솥을 주문했다. 그리고 즉시 일부 반공 인사를 붙잡아 와서는 대충 신문을 하면서 동시에 솥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심판이 끝나자 사형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의 옷을 발가벗겨 끓는 솥 안에 던져 넣어 산채로 삶아 죽인 것이다. 핑산에서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공산당은 아들을 강박하여 두 눈으로 이 참혹한 혹형의 진행 과정을 보게 했으며 부친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 중공은 그의 아버지 몸에 식초와 산유의 물질을 부어 사람의 가죽이 잘 벗겨지게 했다. 그리고 먼저 등 뒤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두 팔 및 전신의 피부를 벗겼는데 나중에 머리 가죽만 남게 되었다. 그의 부친은 전신 피부가 벗겨진 후 몇 분 만에 사망했다. 만약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 수단이 전쟁 시기에 개별적 지역에서 나타났던 것이라고 한다면 중공은 정권을 탈취한 후에도 이러한 폭행을 진일보로 발전시키고 확대시켜 갔다. 1966년의 적색 테러 중에서 많은 지방은 소위 검은 다섯 부류, 즉 지주, 부자, 반동, 악인, 우파를 뿌리 뽑는 말살 정책을 실행했다. 베이징 다싱현을 예로 들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 5일 사이에 325명을 살해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0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태어난 지 겨우 3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또한 22세대의 가족 전원이 몰살을 당했다. 우러원은 그가 쓴 다싱 학살 조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을 기술했다. 사람을 산채로 때려 죽이는 일은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다. 사탄가에서 한 무리의 남자 홍위병들이 쇠사슬과 혁대로 한 할머니를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여자 홍위병이 할머니의 배를 짓밟고 그 위에서 뛰면서 할머니에게 고통을 가하여 산채로 밟아 죽였던 것이다. 당시의 살인 방식은 천태만상이었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작두로 작두질하기, 노끈으로 졸라매기 등이 있었다. 어린이에 대해선 더욱 잔인하여 한쪽 다리를 발로 밟고 다른 쪽 다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아이를 두 동강 내기도 했다. 사람을 때려 죽인 것 외에도 문화 대혁명 시기에 중국에서는 자살 열기가 나타났다. 많은 저명한 지식인들이 모두 문화 대혁명 초기에 자살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중공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10년 대재앙 중에서 420여만 명이 체포되어 심사를 받았으며 172만 8천여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13만 5천여 명이 현행 반혁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무장투쟁에서 23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703만여 명이 불구로 되었으며 7만 1,200여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중국 현지 기재에 근거하여 통계한 데 따르면 문화 대혁명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인원수는 적어도 773만 명이라고 한다. 문화 대혁명 시기는 중국 역사상 좌경이 가장 광분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살인은 대개 혁명성을 과시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급의 적에 대한 살인은 지극히 참혹하고 야만적이었다. 처음에는 당 내에서부터 당 외로 군중을 동원하여 문학, 예술, 연극, 역사,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살인을 했다. 먼저 전국에서 몇 명을 살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는데 발전하여 당내의 한 무리, 군대 내의 한 무리를 숙청했고 더 발전하면 전당, 전군, 전국 인민이 서로 살해하게 했으며 무장투쟁으로 육체를 말살시켰고 문화투쟁으로 영혼을 말살시켰다. 그것은 당이 조종한 극히 혼란스럽고 잔인한 시기였다. 인간성 중에서 악한 일면이 당의 요구에 의해 최대한 팽창했다. 매 개인마다 모두 혁명이란 명의와 당과 마오 주석의 혁명 노선을 수호한다는 구호 아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문화 대혁명은 역사상 종래로 찾아볼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인간성을 말살시킨 전민운동이었다. 작가 정의는 문화 대혁명 기간 광시에서 벌어진 시긴 사건을 3단계로 분류하여 상세히 묘사했다. 시작 단계. 특징은 남몰래 가만가만 테러적인 음침한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심야의 살인 흉악범들이 살인 현장에 도착하여 죽은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심장과 간을 꺼냈다. 몇 사람은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고조 단계. 이 단계에는 산 사람의 심장과 간을 도려내는데 이미 상당한 경험이 쌓였고 기술이 아주 숙련되었다. 산채로 사람의 배를 가르는데 우두머리가 심장과 간 생식기를 떼어낸 후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간다. 붉은 기는 휘날리고 구호를 높이 외치는데 장면이 성대하고 웅장하다. 군중 광란 단계. 사람들은 끝내 미친 듯이 인육을 먹었다. 한 무리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른바 비판 투쟁한 후 매 비판 때마다 먹었으며 사람을 죽일 때마다 먹었다. 사람이 쓰러지면 숨이 붙어 있는지 않는지를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한 무리씩 덤벼들어 사전에 준비한 칼과 빗으로 어느 부위를 잡으면 어느 부위를 베면서 닥치는 대로 살을 벤다. 그 광란 행위가 극도에 달했을 때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 그대로 인육 파티였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인육을 먹는 파티는 절대로 민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공은 독재 권력 조직으로서 그것의 사회에 대한 통제는 사회의 매 세포에까지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배후에서 중공이 조종하고 부추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체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공이 늘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는 낡은 사회는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사회는 귀신도 사람으로 만든다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한 차례의 커다란 인육 파티는 중공은 사람을 승냥이나 마귀로도 변하게 할 수 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승냥이나 마귀보다 더 흉악하고 잔혹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또한 전통 문화가 공산당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파괴는 중공의 살인 역사에 있어서 특히 잔인하고도 포악한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중공은 사회자원을 모조리 독차지했기에 어떤 사람이 만약 공산 독재의 공격 대상이 될 때면 즉시 생활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기에 가정은 그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중공의 연좌제로 가족들조차 서로 위로하지 못하게 한다. 가족의 위안조차 공산 독재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족의 배반, 고발, 반대 및 적발과 비판은 흔히 그들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최후의 방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결국 자살을 택했다. 역대 운동 중에서 중국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중공의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공이 파괴한 가정은 적어도 1억이 넘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 어떤 집은 한 명씩 전부 살해당했다. 강제로 이혼당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협박에 의해 경계선을 긋거나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미치게 하고 사람을 괴롭혀 중병을 얻게 하여 요절시켰던 것들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가정 비극이다. 장지신의 딸 린리는 어릴 때 일을 기억한 적이 있다. 1975년 초봄에 사형수 가족의 학습반에서 있었던 한 달락의 기록이다. 선양법원에서 온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 엄마는 매우 반동적이고 개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완고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을 반대하며 수많은 죄를 지었다. 정부에서는 형벌을 가할 생각이다. 만약 극형으로 처리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억지로 진정하는 척하면서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다. 전에 아버지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와 경계선을 가를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대답하셨다. 만약 확실히 그런 정황이라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원 사람이 또 묻기를 극형으로 처리하면 시체를 가져갈 것인가? 장지신의 옥중 물건들은 당신들이 가져갈 것인가? 아버지가 대신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천천히 선양에서 가지고 온 상자를 여시고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보셨다. 사진을 보시던 아버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기며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나를 다독거리시면서 이러지 말거라. 옆집에서 들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나와 남동생을 품에 힘껏 끌어안으셨다. 이날 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도리어 마음껏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사악한 영에게 부채당한 중공은 그것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줄곧 테러를 조작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같지 않은 시대에 테러의 표현 형식 또한 달랐다.
그러므로 살인은 다만 테러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다. 살인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사람들이 공포감이 크지 않을 때면 살인을 늘려 공포감을 키우고, 사람들이 공포감이 아주 많을 때는 살인을 조금만 해도 공포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겁을 먹을 정도가 되면 중공이 살인한다고 큰 소리만 쳐도 공포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무수한 정치적 살인 운동을 거쳐 중공의 공포에 대해 조건 반사가 형성될 때면 중공은 살인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공포에 대한 감수의 변화가 생기면 중공은 곧 살인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산계급 자유화를 반대하는 운동 중에서와 육사 천안문 학살 사건 등 모두가 이러했다. 덩샤오핑의 당시 유명한 말이 있는데 20만 명을 죽여 20년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안정은 공산당 통치의 안정일 뿐이며 결코 중국 인민이 원하는 안정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중국도 전자시대와 우주 비행선 시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인도 사사로이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를 담론할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두렵고 역겨운 그런 극심한 폭력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여기며 이젠 중공도 문명의 외투를 걸치고 세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99년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하여 중공은 또다시 도살용 칼을 치켜들었다. 2002년 말까지 대륙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미 7천여 명이 각지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학대받아 사망했다고 한다. 하루에 평균 7명을 학살한 것인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들의 몸에 가해진 100가지가 넘는 혹형은 중공의 살인 역사 중에서의 사악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중국은 발전했고 사람들은 좋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중공의 이런 표면적인 발전 중에 가려진 교묘하고 기만적인 박해는 중공이 살인을 하고도 피를 보이지 않는 극악무도함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장기적인 살인 과정에서 중공은 각양각색의 살인 방식을 사용했고 서로 다른 시기에는 서로 다른 방식이 있는데 늘 사용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언론이 선도, 날조한 거짓말을 살인의 구실로 삼고 인민들의 증오를 선동한다. 둘째, 스스로 독재기구를 이용하여 살인할 뿐만 아니라 또 철저하게 군중을 동원하여 살인한다. 셋째, 우선 영혼을 살해하고 다음에 육체를 살해한다. 이른바 고백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저항하면 엄하게 처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의 사상과 존엄을 포기하게 했다. 넷째,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고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살인한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적은 수의 사람들을 타격한다. 다섯째, 싹부터 잘라 소멸시키는 살인 방식과 법률 외에 은폐된 살인 방식으로 선도적인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중벌로 다스린다. 암암리의 구두 문건과 규정을 제정한다. 여섯 번째, 닭을 죽여 원숭이를 위협하는 살인. 일곱 번째,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중공은 탄압만 하고 살인을 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영향력이 적고 민중이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인하기 위해서이다. 중공은 국내와 당내에서 살인을 신바람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 것 외에도 혁명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중국인을 살해하는 데 참여했다. 크메르 루즈는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에서 단 4년간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1975년에서 1978년까지 인구 800만도 되지 않는 작은 국가에서 200만 명을 학살했으며
그 중에는 중국인 20만 명도 포함되어 있다. 포르포트는 마오쩌둥의 절대적인 숭배자였다. 그는 4차례나 중국에 와서 직접 마오쩌둥의 교시를 들었다. 동시에 정권은 총끝에서 나온다는 것과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의 이론과 경험을 받아들였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그가 정권을 탈취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린 바탕이 되었다.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그는 원래의 당을 캄보디아 공산당이라고 개명하고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혁명 근거지를 건립했다. 그 후 중공은 캄보디아 공산당을 전력으로 밀어주었다. 1970년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생할 때 중공은 포르포트에게 3만 군인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주었다. 1975년 4월 캄보디아 정권을 잡은 2달 후 포르포트는 베이징에 와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기도 했다. 시아누쿠 국왕의 2 아들이 캄보디아 공산당에게 살해당한 후 조원라이의 한마디 말에 캄보디아 공산당은 시아누쿠를 순순히 베이징으로 보냈다. 캄보디아 공산당은 살인할 때 뱃속에 태아조차 죽여버린다. 앞으로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원라이의 요구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집행한 것이다. 조원라이의 한마디가 시아누쿠를 구하긴 했으나 캄보디아 공산당이 20만 중국인을 도살할 때 중공은 한마디 항의도 없었고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대사관에 가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은 수수방관하면서 상관하지 않았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중국인 학살과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중공은 아무 말도 없었고 구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중국 국내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소식을 봉수했다. 마치 해외 중국인들의 생사는 중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듯이 인도적인 원조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일찍이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공의 정보 통제 때문에 중공의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통계할 방법이 없으며 이외에도 중공이 신장, 티베트, 네이멍구, 윈난 등지에서 소수민족을 학살한 것은 통계할 방법이 없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는가.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분통이 터지거나 놀라서 혹은 애가 타서 죽었는가. 우리는 더욱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망과 상처는 그 가족들에 대해 말한다면 모두 가슴에 사무치는 참혹한 비극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공이 역대로 대규모 살인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공격 대상이나 죄를 규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표준은 일부러 명확히 하지 않았다. 공산당의 살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종종 위축되고 자신이 정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물러난다. 어떤 경우 이 안전지대는 공산당이 그어놓은 표준보다도 훨씬 작다. 이것이 바로 매번 운동 때마다 좌파가 될지언정 우파가 되어선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원인인 것이다. 매번 운동 때마다 박해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공산당보다 한 등급씩 스스로 등급을 올려 자신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운동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참혹한데 이런 식의 전 사회적인 공포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는 바로 공산당이 무작위로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 한도의 도덕적 기반마저 상실했으며 아플다투와 시종일관 중공의 사학을 따르는 심태는 중국인 스스로 비통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오늘날의 중공이 살인하고 있는 숫자는 마치 예전처럼 걸핏하면 100만, 1000만을 죽이던 때와는 비길 바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2가지 주요 원인에 의해 조성되었다. 하나는 인민들이 중공의 당 문화에 의해 변이되어 더욱 냉소주의로 되었고, 다른 한 원인은 중공의 거액 탐호와 국가재산에 대한 도용이 이미 수혈형 경제를 조성했으며 외자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주요 기둥으로 되었다. 중공이 육사에 대한 무력 탄압 이후 서방 사회로부터 받은 경제적 제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때 그들은 만약 계속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 외자 철수를 초래하여 통치에 위험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공은 결코 암암리에는 살인의 손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단지 온갖 수단을 써서 피로 얼룩진 살인의 역사를 덮어 감추려 하고 있다.
장기적인 살인 역사 중에서 중공은 이미 하나의 변태적인 연쇄 살인광으로 변해버렸으며 동시에 중국 사람들의 영혼마저 변이시켰다. 끊임없는 살인 역사 중에서 인민들에게 점차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을 배우게 했고 온갖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폭행 앞에서 습관이 되게 했고 무감각해지게 했으며 다행히 폭행을 면하게 된 것을 가장 축하할 만한 일로 간주하게 하여 이로써 중공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잔혹한 탄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공은 피해 빚더미가 쌓이고 쌓여 이미 선하게 해결할 출로가 사라졌으며 오직 고압과 독재를 통해서만이 근근히 그것의 최후 생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설령 어떤 때 살인한 후 명예회복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사회를 미혹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흡혈 본질은 변한 적이 없었으며 장래에는 더욱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